알론소의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25 시즌 분데스리가 22경기 13승 8무 1패. 작년 9월에 라이프치히한테 진 이후로는 리그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리그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 경기들로 따져도 챔스에서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두 팀한테 진 것 빼고는 마찬가지로 패배가 없죠. 심지어 가장 최근 경기 분데스리가의 강호인 바이언을 상대로도 경기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지난 시즌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언전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경기가 0대0 무승부였거든요. 이게 진짜 알론소가 무승부를 거두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말 그대로 레버쿠젠이 바이언을 좀 속된 말로 가둬놓고 팼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두 팀의 기대 득점이 2.16 대 0.05. 레버쿠젠이 훨씬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든 경기였고 슈팅 횟수 15 대 2. 슈팅을 쏜 횟수만 쳐도 7배 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왜 이 경기를 레버쿠젠이 가져가지 못하고 알론소가 절망감을 느꼈느냐. 그 많았던 빅찬스의 마무리, 득점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이었던 빅찬스 미스의 현장엔 정말 유럽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가 있었죠. 정말 너무나 임팩트가 큰 장면이었어서 이날 비르츠에 대한 전체 평가에도 영향을 줬을 정도였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0대0 상황에서 후반 90분이 모두 지나고 이미 추가 시간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왼쪽 아래로 빠진 자카가 전방을 바라보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 인근으로 침투하는 그리말도를 향해 정확한 롱패스를 뿌립니다. 키미를 제치고 깔끔하게 볼을 받아낸 그리말도가 곧바로 중앙으로 볼을 투입해줘요. 이 볼을 향해서 아들리가 대담한 발리 슈팅을 시도하는데 슛이 노이어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슈팅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아들리 바로 뒤에 있던 이 선수 비르츠한테 떨어져요. 이후 비르츠가 어떻게든 수비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골문 정말 바로 앞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데까진 성공합니다. 진짜 노이어가 반응도 못할 정도로 골문 바로 앞에서 시도한 슈팅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야속하게 골대 바깥으로 빗나갔죠. 경기 화면에도 잡혔지만 이 슈팅을 쏜 비르츠도 절망하고 밖에서 보고 있던 알론소도 절망해서 쓰러져 버린 말 그대로 이들에겐 잊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경기 전까지 리그 1위인 바이언하고 2위인 레버쿠젠 사이 승점 차이가 8점이었습니다. 만약에 비르츠의 이 막판골이 들어갔으면 레버쿠젠이 승점 5점으로 따라붙으면서 남은 시즌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0대0 승점을 똑같이 1점씩 나눠 가지면서 여전히 승점 8점 차이가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바이언을 상대로 승점 8점 차이는 물론 계속 지켜는 봐야겠지만 레버쿠젠 입장에서 추격이 쉽지는 않게 됐어요. 그런데 방금의 그 빅찬스 미스, 물론 그 장면에서 비르츠의 실수가 큰 건 맞지만 그렇다고 경기 내내 비르츠가 좋지 않았냐,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내려갈 만큼의 플레이를 쭉 보여줬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전술 분석가분이 계신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이클 콕스라는 분석가예요. 저기 뒤에 보면은 맨날 제 뒤에 꽂혀있는 책들, 이 책들 보시면 뭐 조널 마킹이나 더 믹서 이런 좋은 저서를 남기신 분석가 분이신데 제가 뭐라고 할까, 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는 눈을 키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콕스는 저한테 좀 그런 분석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콕스가 이 경기 이후에 투고한 기사가 있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콕스는 이날 비르츠의 플레이를 놓고 비르츠는 라인 사이의 공간을 찾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메스트 웨젤 이후로 유럽 축구에서 이렇게 지적이고 사심 없는 넘버 10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극찬을 남기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평소에 제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콕스가 왜 이렇게 비르츠를 평가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좀 빙의를 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콕스는 이날 비르츠의 플레이, 더 나아가서 비르츠라는 선수 전체를 놓고 평가했을 때 그의 제일 놀라운 능력을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찾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 장면이에요. 전반 6분의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이 오른쪽 측면에서 패스워크를 하면서 바이언의 수비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볼을 가지고 있던 무키엘레가 바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 타한테 패스를 넘기는데 바로 이 시점 최전방에 있는 비르츠의 움직임을 주목해주세요. 타한테 패스가 향하자마자 비르츠는 바이언의 이 공간,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사이, 소위 얘기하는 포켓 공간으로 뛰어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비르츠가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타의 패스를 받는 비르츠 때문에 바이언 후방 라인에 있던 이토가 끌려 나옵니다. 타의 패스를 받은 비르츠는 주저하지 않고 원터치로 바로 옆에 있던 자카한테 이걸 넘겨주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순간적으로 라인 사이 공간으로 내려온 비르츠 때문에 이토가 있던 이 공간, 바이언의 하프스페이스 인근이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카가 볼을 잡았을 땐 앞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상대의 포켓 공간을 활용한 비르츠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비르츠가 상대의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드는 모습은 경기 내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콕스는 바로 이 부분, 비르츠가 상대의 라인 사이를 유린하면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레버쿠젠이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최전방에 있던 비르츠가 포켓 공간으로 뛰어내려옵니다. 레버쿠젠에게 전방 압박을 가하던 바이어는 중간 라인과 후방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바로 직후 뒤에 있던 타가 비르츠한테 전진 패스를 찔러주는 시점엔 이만큼이나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센터 서클 한가운데서 딱 혼자 비르츠가 좋은 전진 패스를 받고 넓은 공간에서 돌아설 수 있었죠. 이걸 보고 당황한 바이언 선수 3명이 뒤늦게나마 비르츠를 둘러싸는데 여기서 또 감탄할 만한 장면이 나와요. 3명에게 둘러싸이는 와중에도 비르츠가 끝내 볼을 지켜내면서 3명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데 성공. 전방에 있던 네이선 텔러한테 침투 패스까지 찔러준 거죠. 물론 이게 선수 간 호흡이 안 맞아서 제대로 연계는 안 됐지만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의 시퀀스, 알론소가 비르츠를 통해서 어떤 축구를 만들고자 하는가, 후방 자원들의 소유로 바이언의 전방 압박을 자기들한테 끌어들이고 최대한 중간 라인과 후방 라인의 간격을 벌려놓은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비르츠가 그 넓은 공간을 혼자 차지한다. 그리고 상대가 당황해서 비르츠한테 뒤늦게 달라붙으면 비르츠가 이걸 이겨내면서 또다시 다른 동료들한텐 넓은 공간이 발생한다. 즉 비르츠를 기점으로 하는 공간 만들기의 연속이에요. 또 콕스는 단순히 비르츠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 종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양옆, 횡적으로 움직이는 데에도 매우 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들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전반 26분의 상황인데 이번엔 비르츠가 많이 아래에서 팀의 패스워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르츠가 넘겨준 볼이 탑소바, 타를 거치면서 레버쿠젠의 공격 방향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전환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을 넘겨준 이후에 비르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탑소바, 타를 거치면서 오른쪽으로 볼이 넘어가는 동안에 여기 있던 비르츠는 전력 질주로 오른쪽 인근의 포켓 공간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확인한 타가 비르츠를 향해 또다시 전진 패스를 투입. 패스를 받은 비르츠가 전진해서 측면 라인을 파고들고 있던 프림퐁을 향해 침투 패스를 시도합니다. 물론 이게 프림퐁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는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까 전에 예시에선 비르츠가 종적인 움직임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횡적인 움직임, 좌우로 필드를 넓게 사용하면서 없는 공간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콕스가 비르츠를 극찬한 이유를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가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비르츠가 한 것처럼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가 움직여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은 상대 선수들이 이걸 막기 위해 그 선수에게 2명, 3명이 빠르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축구라는 게 한정된 숫자로 하는 싸움이잖아요. 우리 11명, 상대 11명. 필드 플레이어로만 따지면 10명 대 10명이서 같은 숫자로 하는 현대 축구에 이르러선 일종의 땅 따먹기 싸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비르츠 같은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 들어가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들이면 아까 장면들의 프림퐁 같은 선수가 비교적 상대의 견제를 안 받는, 즉 자유를 얻는 그림이 나와요. 콕스가 계속해서 비르츠의 이런 공간 만들기 능력에 주목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이고 사심 없는 넘버 10을 본 적이 없다. 단순히 뭐 패스를 잘하고 중거리 슈팅을 잘하고 탈압박을 잘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없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현대축구 미드필더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플로리안 비르츠에게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비르츠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나이 때문일 텐데 이 선수가 지금 03년생, 아직 21세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발전 여지가 남아있고 또 이런 공간에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에선 선수 개인의 축구 지능과 전술 이해도가 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 나이에 비르츠가 만약 앞으로 계속 축구를 배우고 성장한다면 그리고 좋은 감독의 시스템에서 좋은 축구를 계속 경험한다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단순히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플로리안 비르츠의 성장세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